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지식이 미천하다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팩트나 정보들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참고만 하시고, 한 건설협회가 계속 정리건축은 제가 한 20년 전에 성대 행정대학원에 부동산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에 정리건축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번창하시기 바라고, 우리 또 CM 협회에 계신 회원사분들 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그런데 그나마 조금 신경 써줘가지고 조금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협회 분들하고 국토부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회장님이 좀 힘쓰시면 좀 합리적인 분양가 기준이 나오겠죠, 건축비나. 여하튼 그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건 거두절미하고 저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시장 분석하고요. 신정부 대책 한번 체크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장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보다는 일단 그림이 우리가 눈에 빠르니까 그림만 어떤 성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게 서울의 2020 년도 1월입니다. 재작년 3년 전이죠. 1월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 748인데 그림 그래프가 많이 꺾였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요 영끌 시절입니다. 지금 요거 한 달 초에 한 7,900개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전 영끌 한 달보다도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래량 감소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다만 그게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입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이제 다세대하고 연립까지 다 올려놨는데요. 이건 단독이고 파란 게 이제 다세대 연립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세대 연립이 아파트 거래량 추월. 얼핏 보면은 이게 상승 곡선 같지만 그림을 보시면 다 같이 하락인데 아파트 거래량이 더 빨리 감소하니까 다세대 연립이 약간 추월한 것이 이제 기사화됐던 겁니다. 약간 왜곡된 거죠.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선거 이후에 약간 반짝했습니다. 살짝. 선거 이후에 대선 이슈하고 5월, 6월에 2월 달에 810개를 찍었어요. 서울이 아파트가. 그리고 1000대로 올랐습니다. 1700개. 근데 서울의 평균 거래량 수준이 월로 따지면 한 6,000개 됩니다. 6,000개. 2006년도부터 통계 18년 동안을 평균 내보면요, 6,100에서 한 200단위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6,000건 정도가 되면은 모든 경제 상황이 똑같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하향이고 조금 올라가면 상승 기류입니다. 근데 그 수치가 3,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이게 추세화되면은 하향으로 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3,000을 넘고 6,000을 넘어서 7,000, 8,000 가면 상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텀이 보면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 경기도입니다. 얘기가 좀 이어지지 못하는데 경기도 그림이 넘어와 버렸는데요. 경기도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다운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경기도를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섹터들 같이 연결한 건데요. 쭉 올랐다가 이거 2013년입니다. 이건 그동안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재작년, 작년에 상당히 우리가 부동산 붐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붐은 확실했는데 갑자기 꺼졌는데 이 꺼지는 끝단이 예전에 여기 보시면 12년, 13년도 아주 강남의 미분양 날 시절 그 정도 수준이 지금 왔는데 위기는 우리 안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전체 거래량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해도 그래프가 또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일맥상통하죠. 지역과 형태를 떠나서 다 흐름이 일단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대선 이슈와 5, 6월 이때 잠깐 빠져냈는데 그 수치가 이제 3,000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을 못 넘기면 하방 압력을 못 돌파한 거죠.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고 다시 꺾이는 거죠, 추세가.
그렇다면 이거 올리는 방법은 몇 개 없는데 일단 이 하락 거래를 보시면 비중이 하락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전세 가격이 좀 내려간다, 매매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 이 정도만 느끼시는데 통계상으로 대한민국의 통계는 사실 수준 이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는 어디 세 개 다 내놓으면은 면상합니다. 그 정도로 낮다는 걸 한국 부동산 담당자들도 알고 114 사람도 알고 KB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뭐 번외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제가 두세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를 일일이 다 봤습니다. 하루에 50개, 많으면 150개, 적을 땐 20개 이렇거든요. 두 달 동안 매일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저 스마트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털 앱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매일 하루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데이터업을 해가지고 어떤 건 얼마 오르고 어떤 건 내린 거를 올린 분이 계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매일 한 세 달 동안 봤습니다. 내용은 어떻냐? 70에서 80%가 서울 아파트는 하락입니다. 경기도는 80% 하락거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뭐 KB 모든 부동산 연구에서 나는 데이터는 그거보다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뽑을 때 표본을 수출하는데 표본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실제로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만 뽑아다 가다 보니까 물론 뭐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를 따라하기 흉내는 했는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부동산원의 데이터는 만약 0.2가 나왔으면 실제 시장에서는 곱하기 두세 배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계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고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연구원님? 그러면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수준의 답입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연구원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추세를 이어서 6개월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2022년 1월부터 약간 하락 기미가 있어요. 부동산원 자료거든요. 서울만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5대 광역시 중에 대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입주 물량 폭증한 바람에 또 많이 가격도 올랐고, 근데 이게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하락거래인데요. 제가 체크를 한 게 뭔가 모르지만 그림상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데이터는 뭐 자료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이제 뭐 더 많아졌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뭐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데이터는 나중에 저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광주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흐름 자체가 버티고 있는 곳들도 하락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거의 잡혔어요, 다. 조금 잘못된. 서울 아파트 25개구 중에 22개구가 하락이고 3개구가 하락 보합인데요. 서초구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강남구도 지금 0%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6.21 대책이 12일 전에 발표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직 데이터업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제가 4일 전에 데이터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서초구나 이쪽들이 살아나면 약간의 하락 속도나 하락 폭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세는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 상황인데요. 경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보도에 많이 안 나서 그런데 요새 경기도 뉴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안양, 인덕원하고 몇 개 가끔씩 나오지 다른 지역 가면 더 심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어떤 상황을 제가 잘 접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여기 38,000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영끌할 시절에 저겁니다. 그 전세 매물 씨가 말라. 뭐 다 씨가 말라 뭐 그런 소리 많이 드셨죠? 그때입니다. 그때 7월이고 6월, 7월 그리고 8월에 들어와서 이제 허위 매물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어떤 좀 조정기를 거쳐서 9월부터는 진성 매물이죠. 그 데이터 앱들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중복된 매물은 하나로 처리가 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터가 실제 시장의 매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탈을 취합하다가 아실이라는 데가 어느 때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앱이 있죠. 그런 앱에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합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아실 걸 쓰고 있는데요. 제가 막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실 거 없이
매물량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면 아실이라는 앱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그림 자체가 어떻습니까? 서울만입니다. 서울만.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셨잖아요. 1000대, 1200대예요. 아, 이게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1200대인데 물건은 몇 개예요? 6만 5천 개입니다. 그러면 6만 3천 개는 손님이 없다는 얘기죠. 보러 갔죠. 그럼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칙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일단 방향성은 정해진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버틸지를 저는 일단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는 또 상황이 어떻냐? 경기도는 6만 개에서 7만 개에 있으면 12만 개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더 급감하고 시장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주위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현장에 만약에 일시적 이주택다 지금 이번 6.21 대책 때 2년 매도 기한 완화를 했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기 레버리지가 앞으로 4, 5년을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들고 가셔야지 잘못 들고 가다 보면 요번에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연장을 했다. 2년 뒤에 팔려고 봤더니 주택 가격이 20% 내려갔다. 그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각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자, 그림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하락의 전조인 것을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전세대라는 택도 없는 얘기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여기 건설산업연구원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말에 모든 기관들이 전망한 겁니다. 전문가 60명 중에 3명이 하락을 전망하는데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하고 저하고 또 한 분 김경민 교수인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 다 상승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상승입니다. 2.5% 3%. 그러면 여기에 저나 그 전문가 중에 발표한 분들은 개인이지만 여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의 데이터 모집과 시장 예측 능력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수준 이하라는 표현이 좀 저속해서 죄송한데 얼마나 허망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0개의 기관이 다 틀릴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왜 이분들이 틀리는가 봤더니 관점의 차이입니다. 간단합니다. 관점의 차이.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 여기 이제 하시는데 여기도 다 전망이 다 상승이었습니다. 다 상승이었고 제가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님 계세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상승이 나오냐고 그러면 이거 써 있는 대로예요. 보고서대로입니다. 그렇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급과 수요 측면 그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여러분 마샬이 그걸 만들 때 뭐라 하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완전 경쟁 시장 속에서 이루어질 때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지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다른 변수가 있으면 그건 무효라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만든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빼고 그냥 수요 원칙만 갖다가 다 자기들 관점에서 활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력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현대 시대는 다르다 판단 시장이 자산 투자가와 시장 일반 소유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설 주택 분야를 얘기를 하지만 공공에서 지배하는 정책의 어떤 주택 수요량도 있지만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요량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전망들을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몇 채가 필요할까 나옵니까? 그건 잘 안 내더라고 희한하게. 매년 몇십만 원만 얘기를 해요. 어떤 근거에서? 그냥 결혼 쌍수에 이렇게 대충 하는 거를 또 디테일하게 쓰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걸 갖다 붙이면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건설산업협회 분들이나 이쪽 분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제대로 된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정부 정책.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아, 저 시간 있구나. 제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지금 잠시만요. 잘 모르시는 4시 거야. 10분에 하셨습니다. 10분 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약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내세웠는데 별 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별 차이 없었고 저 250만 원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건 전문가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물량하고 이사대책 도심공공 복합사업 물량 한 20만 원? 뭐 덧셈을 하다 보면 유유지 17만 원 하면 한 80만 개 되거든요. 그럼 25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확정적인 건 150에서 170이고 그중에서 수도권은 130에서 150만 원을 픽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보상을 가고 2차 공공택지 계산하니까 100만 원을 일단 가는구나라고 픽스가 된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보상이 지금 3기 신도시에 세 군데 정도는 100% 가까이 다 됐고 두 군데 100%가 다 끝났고 나머지 한 60%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계 입장에서 그 수요 건설 얘기를 할 건 아니죠. 제가 뭐 알아서 하시고 하여간 이 정책의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1기 신도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답 없습니다. 리모델링의 그 물론 표를 얻으시느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패가 나왔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 조사를 분당만 한 겁니다. 뭐 그쪽 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니까 서로 이제 조사를 분당 주민만 했습니다. 근데 분당의 용적률하고 일산의 용적률만 재건축과 좀 연관성이 있지 나머지 3번 중동 평촌은 재건축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늘려줘도 그중에 50%는 표현만 다릅니다. 옷만 바꿔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과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세입자 대책과 청년 대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상에서. 그게 뭘까요? 바꿔 말하면 임대주택 일부량과 공공주택 분양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용적률을 늘려주면 그중에 50%는 공공에 귀속한다. 이 개념인데 이게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돈에 빠졌죠. 처음에. 근데 이제 투자나 이런 분들은 그걸 펌핑을 했죠.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내용을 잘 보셔야 될게 여기 투자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 펌핑할 때 빠져나가셨어야 돼요. 막 오르다 지금 약간 정체되거든요. 정체되는 이유는 뭐냐. 소갈매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기 신도시 그거 고치려면 도시계획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막 부동산 호황 시절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하시고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허가를 추첨을 해서 했던 시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건축 허가 대상자를 이 사람 다 집질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그 막 붐이 일어났을 때 2006, 7년도죠. 용인시에서 이 사람도 허가해주고 이 사람도 허가해주는데 허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못 해줬죠? 상할 수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데 2년 뒤에 아파트만 딱 있고 먹고 뭐 좀 저속한 편이지만 배설물이 나가야지 아파트가 운영이 되잖아요. 배설물 나는 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게 2006, 7년입니다. 실제로 용인에서. 그런 것처럼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용적률 200% 기준에 맞춰서 쾌적하게 맞춰놨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책은 못 내거든요. 근데 이걸 용적률 300% 올리는데 그럼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넓힐 도로가 있습니까? 난간에 부딪힐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 똑똑한 협회나 이런 데들은 리모델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다 완공이 되고 났을 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본인의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계산하면. 그럼 이분들은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면서 30년 뒤에 또 재건축할 때 자기 자식이 할 때 땅값이 3분의 1이 없어졌네. 2분의 1이 뭐 이런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시간 좀 걸리겠다. 다만 재건축을 하면 이런 경우는 되겠죠. 옆에 일대가 역세권이거나 고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고 조망권이 가려지지 않는 곳은 공익을 위해서 일부 지역은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전 도시를 그렇게 한다. 이건 좀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이런 분들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 얘기 뭐냐? 정부에서 많은 걸 내놨는데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결론적으로 파란 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 건 뭐냐? 시행령하고 규칙입니다. 법은 할 수가 없죠. 암만 어떤 금융이라도. 자, 빨간 건 법인데요. 우리가 요것만 구분을 잘하면 되죠. 무슨 뭐 발표를 하고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의 끝이 법을 고치는 거면 답이 없는 겁니다. 시행령 규칙은
바로 일주일이면 마음 잡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정부에서 던지는 모든 대책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이냐 시행령이냐 해당하나 이거 판단하시면 시장 예측이 좀 정리가 되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좀 읽어보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시행령 규칙들이고 법이 안 되니까 임대차법 바꾼다 뭐 폐지한다고 시장 혼란스럽게 했는데 못 바꾼다. 뭐 그런 기본적인 것만 판단하시면 시장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특이해서 1차 일기 신도시 말씀드렸고 저층 단독 주거지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이쪽이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소건설사 사장들은 지금 저한테 다 이런 토지만 지금 의뢰가 오는데요. 이쪽은 주민들도 다 좋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쪽으로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스마트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 좀 미리 시장 예측하시고 뭐 DSR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 기준 IFRS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안만 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일반 분들이 왜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데 안 됩니다.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콜 금리에서 불리한 조달 금리를 받게 되고 은행의 경영 조건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DSR을 푸는 순간 또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도에 스위스에 가서 사인하고 왔잖아요. 스위스 바젤 협약 그 금융위기 때문에 하고 온 내용이 뭐냐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일단 아웃입니다. 국제 기준에서.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LTV 80% 풀었잖아요. 푸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왜? DSR이 적용되잖아요. 시장을 판단하실 때 너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옆에 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GTX 호재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시장이 왜 없어질까요? 뭐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28년 개통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위아래는 뚫리지만 여기 현대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럼 GTX B, C는 언제 될지 사실 기회가 없습니다. 터놓고 선수들끼리 얘기하면 12년, 3년 하시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착공은 빨리 할 수 있겠죠. 물론 예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해가 너무 기대할 거 없고 저는 제 나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거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0, 30대들은 이거를 보시고 투자해도 좋지만 뭐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니까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기에 2030표를 얻기 위해서 청약가점제를 수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법안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11월 16일 날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무려 30, 40%를 추첨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추첨제 기억나시겠지만 추첨제 하는 순간 시장의 재고 시장은 약세로 갑니다. 더더욱이 만약에 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서 아니면 조성원가제냐 조성원가 연동제냐 뭐 분양가 연동제냐 감정시세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걸 초이스할지가 시장에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8월 중순이라 그랬죠. 발표하는 게 그 대책을 한 2, 3일 동안 실무진을 시켜서 분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앞으로 어떻게 할지 4, 5년 뒤가 다 나온다고 저는 보니까 8월 중순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대책과 아마 혼자 발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재부랑 지금 계속 회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살릴 것이냐 과도하게 살렸다가 버블 되면 다음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시나리오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적 시나리오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1 부동산 대책 뭐 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좋았던 거는 분양가 상한제는 좋았고 규제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회의 시간에 뭐 다퉈가지고 뭐 세종을 풀자 말자 하다가 세종이 이제 미분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으로서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항상 정책할 때는 엑스맨도 있지만 국민을 위하는 또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이제 다퉈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8월 대책을 이건 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LTV 80%는 제한적이잖아요. 한도는 6억.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한도 6억이래요. 80%가 아닌 거예요. 그죠? 6억까지만 80%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DSR은 또 놔두고. 그러니까 되게 다 풀어준 것 같아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시장 좋아질 거네 가면 참 큰일 나는 거죠. 아니구나.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시장이 좀 다르죠? 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화이트 조닝을 말만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비욘드 조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는 좀 주시해서 보실 것 같고, 뭐 다 아는 내용이시니까. 또 공공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그리고 일기 신도시 넘어가고요. 이게 재건축 시장 현황입니다. 혹시 뭐 이쪽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6개월 동안 작년 11월부터 왜 11월이냐? 오세훈 시장께서 신통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재건축 시장 뭐 불타올라, 뭐 압구정 신고가 막 많이 봤죠? 실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 세대를 하면 한 4만 5천 세대인데 다 합해서 30개도 안 됩니다. 거래된 게. 전멸입니다. 전멸. 여의도 시범하고 대치동 믿어보세요. 2개, 10개도 안 됩니다. 6개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1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시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데이터들을 잘 시장에 안 내보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혹시 압구정 투자하실 분 계시면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골라서 부동산한테 복비 2배 주면 한 3억 5억 싸게 삽니다. 100%. 그건 말씀드리고, 역으로 그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다시 좀 상기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유기 부동산 대책은 좀 한계가 있다. 용산이 이제 살아나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서 이제 8개, 9개인데요. 용산 시장이 살아갈 것 같지만 매물은 1,200개인데 10개, 20개, 잘 나갈 땐 120개, 200개씩 거래됐어요. 한 달에. 지금 10개입니다. 잘하면 이번 달에 한 30개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장은 매물이 1,200개인데 30개면 또 그것도 정리되겠죠, 여러분들? 됐고.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송파구 상황도 그렇습니다. 매물은 뭐 4,000개인데 거래는 뭐 이렇습니다. 몇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이런 것들을 보니 어떻게 전망이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 전세 가격, 미분양 추이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다 하락입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표들도 다 안 좋습니다. 좋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입지 물량 부족.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추론할 때 어떤 변수들이 있을 때 변수에 11가지가 나쁘고 하나가 좋으면 11가지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락을 전망을 드린 거고, 정부의 정책이 그것을 받쳐줄 수는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좀 그것을 받치기 힘들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정리는 안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고 분배가 잘 되면 금리 올라도 집값 오릅니다. 그죠? 왜? 미래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폭등이고요. 자,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겪었거든요. 네,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요건들 중에 다 같이 막 나아지고 있으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안 나아지고 있고 코로나 저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산에 버블이 껴있죠. 조정은 온다는 얘기고, 얼마나 올 것인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작년 12월 23일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부분은 정부에서 좀 잘해가지고 한 40개 분야를 체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낸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하고 여기를 보시면 한 60 뭐 이렇게 유보가 돼 있죠.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 분야와 부동산 분야를 분리해가지고 3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섹터를 정리해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 수치는 0에서 100까지입니다. 100까지인데 주식 채권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낮습니다. 60하고 50 몇입니다. 부동산은 몇인가요? 100입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알죠. 그럼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이라는 얘기는 뭐죠? 버블 꼭지라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중도금 자영업자 대출을 상환하는 걸 유예를 안 하면 금융 익스포저가 수준이 18% 상승해가지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예를 하라라고 거기에 박아놨습니다. 박아놨고 고승범에서 새로운 분이 와도 이창용이 돼도 유예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9월인가 8월, 10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하기 힘들답니다. 은행에서 그동안 너무 손해가 많다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심 있게 좀 시장 상황을 좀 냉정히 보시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버블 날 때가 136, 140이라는 수치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작년 말로 200입니다. 심각하죠? 수치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저는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 피케티 지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세기 피케티, 뭐 21세기 자본론 얼핏 들으셨잖아요. 피케티 지수상에서 전 세계가 피케티 지수의 버블의 수치가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1년 동안 전 국내에서 번 돈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산 가치랑 나누는 비율이에요. 비율인데, 자, 이걸 보시면 숫자들이 보면 여기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여러분? 뭐 600, 700 나오죠. 이거를 숫자에서 그냥 6, 7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들을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저펜 700이죠. 7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버블 터졌죠? 여기 다 버블 터진 나라예요. 여기 보면 이태리 피그 사태로 터졌죠. 600, 6.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다 나오죠. 터진 거. 여기 또 어느 나라 이게. 스페인 터진 거 아시죠? 스페인도 피그 사태 하나잖아요. 피그스 S자. 여기 얼마예요? 800. 그러면 6, 7, 8에서 위험한 거예요. 나라가. 피켓 지수가 저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대한민국은 제가 몇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8.8인데 올해 말은, 작년 말은 얼마냐면요. 11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위정 당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금은 좀 시장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정권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도 주택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뭐 아까 우리 연구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점도표인데요, 여러분. 점도표 아실 겁니다. 그 연준의 의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 회의를 해서 1박 2일 잠 안 자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밤새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FOMC 파월 의장이 이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달 뒤에 하는데, 일단 요번에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게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가 어디예요? 3.0에서 4.0입니다. 19명 중에 대부분이 올해까지 4%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할 때 마지막을 뭐라고 했냐면 3.4라는 포인트를 던졌습니다. 그 파월이 그 27페이지짜리, 제가 영어가 짧아서 다 못 읽고 이제 뭐 대충 봤는데 거기에 3.4를 딱 찍어놨더라고요. 연말까지 3.4를 목적 골로 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 올릴지 보이잖아요. 7월 달에. 7월 회의가 여기 4번 남았거든요. 회의가. 7월 말. 7월 말 전에 주식 있으면 한번 터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푹 또 주셔야 테니까. 이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표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 회견문에다가, 기자회견문에다가 0.5는 기본이고 시장에 안 잡히면 0.75 하겠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 안 나오죠.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도표를 보면 내년 말까지 시장을 정리시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2024년에 가서 다시 원래 4%대로 가겠다. 최고 5%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5%.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안 잡히면 여러분 이거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잡히면 이때 좀 가라앉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건 앞으로 2, 3년은 미국이 쭉쭉 가는구나. 2003년 내년 말까지 금리 그거 예측하셔서 시장 보시기 바라고, 그때도 안 잡히면 그대로 가겠죠. 더 올리든지 그거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5월 22일 날 일면이가 실었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져가 한국. 단 하나, 전세 대출만 다르다는 변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변수를. 일본엔 전수가 없잖아요. 전세 대출에 변수까지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조심해라. 유사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지금 돈 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빼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괜히 뉴스를 내겠어요, 걔들이? 영국 펀드 애들은 좀 많이 안 나 있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자, 그리고 IMF도 3월 달에 경고했습니다. 이미 이코노미스트하고 똑같이.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개미같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자, 경기도의 가구당 소득 비중입니다. 이거 핵심인데요. 자, 인천의 63.2%가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자료는 2020년 경기연구원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 경기도는 월 500만 미만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69.5%가 월 600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겁니다. 산 사람이 또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더 살 수 있는 수요는 뭐예요? 대출 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계대출이 어때요, 대한민국이? 꼭집니다. 정부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더 대출을 늘려서 약자와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로서, 정책으로서.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가 쉽사리 규제 완화는 가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또 너무 심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가겠지만 규제 활성화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일단 여기 보시면 수능 그 응시자 수가 저희 때 80만인데 지금 40만입니다. 그러면 3, 40년 사이인데 3, 4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자, 택지 공급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때는 좀 부동산을 좀 살린다고 택지 공급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때 좀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물량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나 노태우 때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차이점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거. 저 물량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렇게 시장 보시고. 자, 그래서 시장이 만만치 않다.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저도 한 30년 부동산을 했고 경제 분야는 한 15년 동안 책을 파봤습니다. 파봤더니 경제 이론이 똘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요새 경제학자들 텔레비전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경제학자들은 침체기면 안 나올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전쟁이라도 돌아갑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패션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장, 제가 강의 내용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최소한 2, 3년은 올릴 수 있는 건 떠받치는 거 외에는 없다. 인위적인 것밖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셔서 여러분 사업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